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 이종률 대리입니다. 어느덧 11월 겨울 문턱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미리 들어보는 2023년 증시 전망 웹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 시황 전망을 듣고, 두 번째 시간에는 국내 2023년 시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먼저 신흥국 시황 전망을 말씀해 주실 자산관리전략부의 이소연 수석연구원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2023년도 벌써 이제 전망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료 보시면서 바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새 이제 베트남 주시장에 대해서 이제 차트 보시는 것처럼 왜 이렇게 요새 많이 빠졌어? 베트남도 이거 불안한데?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퇴직연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워낙 좀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냥 그동안 뭐 2, 3년 동안 뭐 꾸준히 수익률 좋았는데 요새 왜 이러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차트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게 올해 베트남이랑 전 세계 지수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선이 베트남 지수고요. 그다음에 까만색 선이 이제 MSCI 전 세계 지수예요. 보시면은 베트남은 올해 1월 초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갔는데요. 그 이후에 까만색 동그라미 안쪽을 보시면은 글로벌 증시가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이미 한국도 코스피에서 이제 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빠졌는데, 베트남만 보시는 것처럼 버티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방역 정책을 올해부터 풀기 시작을 했고,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제한을 3월부터 풀었고, 그다음에 2022년, 2023년에 걸린 경기 부양 패키지가 발표가 되면서 정책 기대감에 좀 지수가 좀 고공행진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4월부터 글로벌 증시랑 똑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점이 됐던 일이 던호항민 그룹이라는 그룹의 이제 회사채가 발행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부동산 개발사입니다. 이런 부동산 개발사들이 2020년 이후에 베트남에서는 회사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었어요.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국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도 이제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많이 금리도 내리고 대출도 계속 연장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베트남 중앙은행에서는 이런 유동성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쪽으로는 못 가게 막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사들이 회사채를 많이 발행을 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베트남은 그렇게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달하지 않아서 한국의 신용평가사 같은 회사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회사들의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사모 형태의 투자 등급이 없거나 부적격인 형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2월부터 이런 사모 형태의 발행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등급이 적합하지 않은 회사채에 대해서는 은행 차원에서 인수를 못하게 한번 막았고요. 그 다음에 이 던호항민 그룹 같은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토지의 이제 가치가 이제 그 권리가 불확실하다라는 이유로 좀 발행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제 약간 좀 이런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번지는 거를 좀 미리 선그은 건데, 지금은 요새 베트남도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부동산 개발사라든지 건설 쪽으로 유동성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이 되면서 중소형주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베트남도 이제 한국처럼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마진이라고 해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하는 행위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이 한번 꺾였을 때 이 마진 매매에 대해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의 폭이라든지 속도가 더 크게 나왔고요. 이때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게 페드가
빅스텝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이 됐었습니다. 근데 뭐 이때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었어요. 4월 이후에 장이 무너질 때만 해도 외국인은 월간 단위로 계속 순매수를 해줬었거든요. 네. 근데 9월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9월 FOMC 이후로 약간 좀 외국인들도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게 연준이 물가를 잡는 거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거고 네. 그 속도가 줄어들지 않을 거다 연내에는 그 인식이 좀 확산이 되면서 달러 강세가 심해졌고요. 네. 동화도 같이 약세 압력을 받으면서 9월부터는 외국인들도 지금 순매수하지 않고 매도 쪽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베트남 지수가 좀 많이 빠졌었고요. 그리고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었던 베트남도 이제 9월, 10월에 들어서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국 내 인플레이션 이슈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약간 목적이 그거거든요. 이제 동화 약세를 좀 방지를 하고 미국과의 금리 차를 줄이겠다.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한 번에 100bp씩 올렸어요. 와, 네. 많이 올렸네요. 네, 그러면서 좀 시장에서 그걸 소화하는 과정에서 좀 충격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베트남 동향은 이렇고요. 이제 저희 내년에 베트남 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 내년에도 저희 인플레이션, 강달러, 고금리 이 부분은 계속 될 거라고 대부분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동의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도 계속이 될 거고 저희 이제 매크로 보시는 쪽에서는 그래서 내년에 약간 약한 경기 침체, 뭐 강한 게 아니라 약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외 변수가 이렇다 보니까 베트남만 좋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2020년, 2021년과 같은 고속성장에 대한 기대 심리는 저희는 좀 어느 정도 접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베트남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은요. 지금 잠깐 앞에 한 번만 보실게요. 지금 3분기까지 누적으로 했을 때 베트남 올해 경제 성장률이 8.8%거든요. 근데 2021년에 역성장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기저효과라고 말할 게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8.8%고 4분기까지 한다면 8%대 중반? 네, 4분기부터 좀 수출이 둔화되면서 그 정도 성장률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녹아들면서 내년에도 베트남 경제 성장률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6.5%인데 이거는 무난히 달성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물론 뭐 기저효과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가 침체 쪽에 네. 가까워지다 보니까 대수요가 부진할 수밖에 없어서 제조업 수출은 좀 작년 올해보다는 안 좋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여기 삼포도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은 물가 상승률이 하향 안정돼 있고 경제 성장률은 6%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크로 측면에서 본다면 베트남 내년에도 좀 돋보이는 국가 중 하나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까 수출이 조금 아쉽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뭐 역성장 이 정도까지 보고 있지는 않고요. 워낙 항상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조금 둔화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소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연준이 계속 믿고 있는 부분이 미국의 이제 실업률 네. 쪽이잖아요. 네. 두 번째 차트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실업률은 좀 버텨주고 있고 물론 뭐 내구재 소비 같은 경우에 이미 코로나 기간에 너무 확 늘어났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비내구재 소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베트남의 연간 전체 수출액에서 30%가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가는데 이 수출액 중에서 29%가 의류, 신발, 가방 같은 비내구재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의 그런 뭐 저희가 흔히 아는 글로벌 브랜드들의 OEM 공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고용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이제 외부 활동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옷은 뭐 계절이라든지 유행에 따라서 뭐 바꾸고 하니까 이런 비내구재 소비가 버텨준다면 수출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뭐 역성장을 하거나 뭐 부진 쪽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지금보다 약간 둔화되는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출 쪽은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내년에 경제 성장을 결국에 주도하는 거는 대내 소비랑 외국인 직접 투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차트를 3개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베트남의 물가 상승률이 다른 국가들, 주변에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이런 국가들보다 훨씬 하향 안정돼 있고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4%가 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베트남 중앙은행의 이제 통제 목표치가 2에서 4% 사이예요. 근데 지금까지 올해 평균이 2.7인데 아마 뭐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반영하면은 베트남은 아마 4% 초반에서 고점 찍고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물가가 그렇게 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베트남이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뭐 올해 한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2020년 이후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계속 동결을 했었습니다. 네. 이거를 이번에 6% 일괄 인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물가는 하향 안정돼 있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제 모두가 다 조금씩은 그렇죠.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세 번째 차트처럼 다른 국가들은 2022년, 2023년에 걸쳐서 가처분 소득이 역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좀 둔화되는데 네. 베트남은 꾸준히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내수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베트남 하면은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과 비슷한 국가라고 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베트남 전체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게 56.4%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 지출이 9.3%포인트고요. 순수출이 0.3%포인트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내수 위주. 중심의 국가라고 보는 게 맞고요. 수출 경기 둔화 자체가 내년도 성장률 숫자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베트남 안에서 쓰는 소비만 문제가 없다면 베트남이 6%대 성장을 하는 거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이제 내년에 아쉬운 부분이 지금 생각보다 정부 투자 진도율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올해 2월에 국회에서 통과됐던 이개년 경기 부양책의 집행률이 네. 8월 집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15.9% 정도입니다. 물론 이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말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좀 진도율이 느린 부분 때문에 경기에 약간 좀 온기를 불어넣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거와는 다르게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공공투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늦어졌던 게 착공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 이제 베트남 총리가 정부 부처들에게 이 경기부양책의 진도율이 각 부처별로 낮은 부서에 대해서는 좀 문책을 하겠다라고 경고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더 정부에서 돈을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정부 사이드는 좀 아쉽지만 네. 외국인 직접 투자로 넘어가면은 좀 괜찮습니다. 정부 투자의 공백을 메꿔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저희 돌이켜보면은 이제 코로나 좀 끝나고 우리 이제 다시 좀 그렇죠. 괜찮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연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네. 터졌고 이게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방역 정책을 굉장히 고수하면서 4월에 상해가 굉장히 크게 봉쇄됐었고 그렇죠. 아직까지도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공급망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생산 계지가 다변화되거나 일부 이전하고 있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네,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지금 미국이랑 중국의 갈등이 증폭이 되면서 중국에 있었던 생산 기지가 인도와 아세안 국가로 좀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베트남 쪽으로 네. 많이 좀 집중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올해 베트남에서 하반기에 가장 좀 큰 이슈가 애플이 그동안 에어팟 구형에 대해서만 베트남에서 생산을 네.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북도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뭐 산업단지 임대 계약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공개가 됐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이제 투자 의사결정 발표가 됐으면 이제 뭐 공장 임대했고 이제 고용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다 올해 말 내년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림들이거든요. 그럼 베트남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뭐 이제는 워낙 고용이 늘어나니까 직장들도 좀 골라가고 네. 조금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녹아들면서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그동안 베트남은 한국이랑 대만, 일본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선호하는 생산 기지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미국의 애플로 대표되는 미국 쪽에서 이제 투자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면 아무래도 그 서구의 기준도 맞출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도 베트남 투자를 검토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수출리의 교역국이나 품목의 다변화도 저희는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괜찮다. 내년에 베트남은 또 고속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주식시장 측면으로 넘어가면은 너무 괜찮은 매크로와 상반되게 주식시장 좀 아쉬운 측면이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차트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장이 빠지는 과정에서 PER만 좀 빠지고 있고 EPS는 계속 버티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상장사들의 네. 이익은 괜찮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베트남은 대내적인 이슈보다는 대외적인 이슈에서 투자 심리가 훼손이 돼서 지금 주가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뭐 최근에 조금씩 이제 뭐 뉴스가 나올 때마다 조금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고 반등했다 조금 빠지고 이런 패턴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좀 유의미한 반등으로 좀 판단이 되려면 저는 이 조정의 원인이었던 이제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이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서 페드가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달러 강세 이 세 가지의 악순환 고리가 끊어져야 가능한데요. 첫 번째 차트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상반기부터는 좀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하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주식시장은 약간 좀 선반영하는 경향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에 페드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마무리했다는 것가 확인되는 상반기쯤부터는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면서 주가 반등을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뭐 금리 인하까지 가지 않더라도 동결만 확인된다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 강세가 좀 누그러지면서 동화 약세 때문에 관망했던 외국인들도 다시 좀 순매수로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베트남 기업 상장사들의 이익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GDP도 경제 구조도 완전 내수라고 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상장사들의 매출도 베트남 내에서 대부분 이뤄집니다. 네. 지금 해외 매출액 비중이 50%를 넘는 상장사가 16개사밖에 안 돼요. 네. 호치민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400개 회사 중에 16개밖에 안 되고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4%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막상 베트남에선 수출 기업은 적어요. 그래서 뭐 동화 환율이라든지 대외 수요 둔화에 따라서 베트남 내에 상장 기업들이 매출이 줄거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내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소비만 양호하다면 이익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가능하고요.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눌렸던 주가가 올라올 때 약간 좀 빠르게 반등을 견인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부 지금 신흥국 시장 전망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2부 국내 시장 2023년 전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